라체 씨는 법의 심판을 피해 미국에서 달아났습니다. 라체 씨가 유죄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처형하기 위해 스스로 배심원이 된 12사람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진상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연기해낸 완벽한 모자이크 그림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혐의가 걸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혐의가 풀리는 증언을 해주어서 사건을 모호하게 만들도록 짜여 있었던 겁니다. 하드맨 씨의 증언은 다른 객차의 사람이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탄불 열차에 탄 사람들에게 위험할 것이 없었습니다. 증언이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짜여져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퍼즐처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새로운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더욱 해답을 찾기 어렵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부크가 말했던 대로 이 사건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보이도록 짜여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해결책이 사건이 전모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상처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번씩 찌른 것입니다. 실제로는 없었던 가짜 협박 편지는 증거로 내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라체 씨에게 그의 운명을 경고하는 진짜 편지가 있었지만 맥킨 씨가 그걸 없애버리고 가짜 편지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드맨 씨가 라체 씨에게서 들었다는 키가 작고 검은 머리카락에 여자 같은 목소리 남자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편리한 묘사였긴 하죠. 그런 묘사로는 차장 중 누군가에게 혐의가 걸릴 리도 없고 여자나 남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칼로 찌른다는 계획은 언뜻 보기엔 이상하지만 찬찬히 생각하면 그것만큼 이 상황에 잘 맞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단검은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 구별 없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한 사람씩 차례로 허바드 부인이 방의 사인문을 통해 어두운 라체 씨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를 칼로 찔렀을 겁니다. 그들 자신도 실제로 누가 라체 씨를 죽였는지 모르겠지요. 라체 씨가 베개 밑에서 발견한 마지막 편지는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로써 암스트롱 사건을 암시하는 증거가 없어졌으니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밖에서 들어온 자의 소행으로 처리되고 아마도 브로드 역에서 키 작고 머리카락이 검은 여자 같은 목소리 남자가 기차에서 내리는 걸 목격했다고 몇 사람이 나섰겠지요. 눈사태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상상해보건대 재빨리 의논하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겠지요. 이제 승객들 모두가 의심을 받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가능성 역시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두었던 겁니다. 한 가지 추가된 것이라면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두 가지 단서를 죽은 남자의 침실에 흘려놓았습니다. 하나는 가장 강력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암스트롱 집안과의 관계를 밝혀내기도 가장 힘들었던 아르버스너 대령에게 혐의가 가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손수건으로 드래고 미로프 공작 부인에게 의심 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작 부인은 사회적인 지위나 매우 허약한 건강상태, 그리고 하녀와 차장에 의해 성립된 알리바이 때문에 의심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해 이상야릇한 여자가 주홍색 잠옷을 입고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목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내 문에 무거운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았더니 주홍색 잠옷 차림이 저쪽으로 사라지고 있더군요. 차장, 더베넴 양, 그리고 맥킨씨 역시 그 여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머 감각이 있는 누군가가 제가 식당차에서 사람들을 신문하는 동안 제 옷가방 맨 위에 주홍색 잠옷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의상이 누구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드레니 백작 부인이 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짐 안에는 시폰 네글리제 하나뿐이었는데 그건 너무 호화로운 것이어서 잠옷이라기보다 간소한 연회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태워버렸던 편지에서 암스트롱이란 단어가 발견되었다는 걸 제일 먼저 알게 된 맥킨시는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이제 안드레나 백작 부인이 가장 위험해졌고 즉시 그녀의 남편은 여권을 손보았을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불운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암스트롱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제게 증언이 진위 여부를 밝혀낼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특정한 한 명에게 혐의가 걸리지 않는 한 제가 사건이 핵심에 이를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 추리가 옳은 것이라면 저로서는 옳다고 믿고 있지만 분명히 차장도 걔에게 관련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12사람이 아니라 13사람이 됩니다. 보통 쓰이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범인이다 라는 말 대신에 전 13사람 중에 한 명만이 결백하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전 아주 독특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범행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았을 거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전 지금 안드레니 백작 부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밤에 객실을 나간 적이 없다고 엄숙하게 맹세하는 백작께선 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리나 백작이 아내를 대신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에르 미셸이 12명 중에 한 명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공모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한 성실한 사람으로 뇌물을 받고 범죄를 도와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에르 미셸 역시 암스트롱 사건에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돌보던 하녀가 프랑스인이라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불행한 여자가 피에르 미셸의 딸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선택된 장소까지도 말입니다. 이 연극에서 맡은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남았나요? 전 아르버스너 대령은 암스트롱 부부의 친구라고 설정했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로 말입니다. 하녀인 hildegarde 슈미트는 암스트롱과의 집안일을 돌보던 하녀였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전 아무 것이나 잘 먹긴 하지만 본능적으로 훌륭한 요리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쩍 덫을 놓았더니 걸려들더군요. 전 그녀에게 당신은 요리를 잘하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모시던 마님들은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러나 한낱 하녀로 고용되었다면 주인들은 그 하녀가 좋은 요리사인지 아닌지 알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다음엔 하드맨 씨입니다. 분명히 암스트롱 집안과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프랑스인 하녀와 좋아했던 사이가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 여자의 매력에 대해 말을 붙여보았더니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더군요.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며 눈 때문에 눈이 부신 듯이 행동했습니다. 허바드 부인이 남았군요. 허바드 부인은 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라첼시 방과 연결된 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심받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맡은 배역상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맡은 역할을 해내자면 즉 소박하고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정 깊은 어머니 역할을 해내자면 예술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 집안과 관련된 한 명의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암스트롱 부인이 어머니이자 여배우인 린다 아덴. 푸아로가 말을 멈추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줄곧 말해왔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부드럽고 감정이 풍부한 목소리로 허바드 부인이 말했다. 난 항상 희극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녀가 여전히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화장품 가방에서 실수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군요. 그래서 제대로 예행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지요. 사실 우린 미리 연습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그때 난 짝수방에 있었나 봐요. 빗장이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네요. 허바드 부인은 몸을 조금 뒤척여 똑바로 푸아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걸 알고 계시군요, 푸아로 씨.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하지만 그런 당신이라도 그 끔찍했던 뉴욕에서의 날들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난 슬퍼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하인들도 그랬고 아르버스너 대령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르버스너 대령은 존 암스트롱과 절친한 친구였어요. 아르버스너 대령이 말했다. 암스트롱 대령은 전쟁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우린 그때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아마 미쳤었는지도 모르겠지요. 카세티가 비열하게 도망갔지만 그에 대한 사형 선고는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 12명이었어요. 아니, 수잔이 아버지는 프랑스에 있었으니까 11명이었군요. 처음에는 누가 그 일을 할지 제비 뽑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모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은 운전사인 안톤이었어요. 메리가 헥터 맥킨과 함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헥터 맥킨은 내 딸인 소니아를 무척 좋아했지요. 카세티가 어떻게 돈을 써서 외국으로 도망갔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것도 그였지요. 우리 계획은 완성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먼저 라쳇을 뒤쫓았습니다. 그 일은 하드맨이 해냈어요. 그런 다음 우린 메스터맨과 헥터가 라쳇에게 고용되도록 해야 했어요. 둘 중 한 명이라도 말입니다. 다행히 그 일은 성공했죠. 그런 다음 우린 수잔의 아버지와 의논을 했습니다. 아르버스너 대령은 12명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좀 더 질서정연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칼로 찌르자는 의견을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어려운 점은 해결해 준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수잔의 아버지도 기꺼이 협력했죠. 수잔은 외동딸이었거든요. 우린 헥토로부터 조만간 라쳇이 오리엔트 특급을 타고 동양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페르 미셜이 그 열차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너무나 좋은 기회였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혐의가 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물론 내 딸의 남편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딸애와 함께 기차를 타겠다고 주장했지요. 헥터는 미절에 근무 중일 때 라쳇이 여행을 하도록 교묘하게 일을 꾸몄습니다. 우린 이스탄불, 칼렌 객실을 모두 예약하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침실 하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침실은 회사의 중형용으로 오래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더군요. 물론 해리스 씨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헥터의 침실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함께 쓴다는 것이 아무래도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왔던 거예요.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자, 이제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푸아로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게 밝혀져야 한다면 모든 걸 내가 저지른 일로 할 수는 없을까요? 난 그자를 12번이라도 기꺼이 찔렀을 겁니다. 그자가 내 딸과 손녀의 딸의 죽음, 그리고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할 한 아이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지 이전에도 그자에게 유기당한 다른 아이들이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회는 이미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린 단지 그 선고를 집행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를 벌줄 필요는 없잖아요. 모두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미셜. 그리고 메리와 아르버스너 대령은 서로 사랑하고 있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사람들로 들어찬 공간에 울려 퍼졌다. 한때 숱한 뉴욕의 관객들을 전율에 떨게 했던 깊은 울림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였다. 푸아로가 친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 회사의 중역입니다. 부크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크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푸아로씨, 내 생각으로는 당신이 첫 번째 추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맞습니다. 유고슬라비아 경찰이 도착하면 그 해결책을 내놓기로 합시다. 의사선생도 찬성하시겠지요? 그럼요, 찬성입니다. 의학적인 증거에 대해선 내가 몇 가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푸아로가 말했다. 여러분, 앞에 해결책을 내놓았으므로 전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